섹션 공이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섹션 공이에서는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공부했어요. 자, 우리 컴퓨터 역사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컴퓨터의 특징들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각 컴퓨터의 세대별 구분, 각각의 소자, 그리고 각각 세대별 특징들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컴퓨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성능평가 요소를 공부했죠. 자, 그리고 컴퓨터의 성능과 관련된 단위를 공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무어의 법칙과 암다르의 법칙을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그렇죠. 암다르의 법칙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자, 우리 출제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09년도에 경북교육청에서 집적회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2017년도에 또다시 집적회로 문제가 반복 출제가 됐고요. 자, 계리식 시험 문제에서는 2010년도에 컴퓨터의 성능평가 요소라고 해서 반환 시간과 반응 시간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특이한 점은 2015년도에 국회 사무처에서 암다르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제가 됐는데, 자, 계속 이어서 2016년도에 암다르의 법칙이 연이어 출제가 됐다는 거죠. 자, 우리 컴퓨터 일반 관련된 시험, 국가직, 지방직 또는 국회 사무처 또는 군무원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난이도 높은 시험 문제가 국회 사무처 문제예요. 자, 따라서 최근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계리직은 7급 전산직이나 또는 국회 사무처 문제를 그대로 뺏겨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계리직에서도 국회 사무처 문제를 거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뺏겨서 한번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자,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7급 전산직 문제나 또는 어려운 시험 문제, 국회 사무처 문제를 베껴가지고 오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2015년도에 국회 사무처에서 암다르의 법칙이 출제됐는데 바로 16년도에 서울시에서 그대로 이걸 응용해낸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계리직에서 암다르의 법칙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직, 지방직, 계리직 시험 문제에서 곧 암다르의 법칙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 자,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암다르의 법칙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발전 과정부터 중요한 내용들, 뭐 어려운 내용 없었어요. 몇 가지 내용들 암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빠른 속도로 정리 시작할게요. 자, 이전 1강에서 PDF 파일을 가지고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했더니 여러분들 막 어지럽고 눈 아프실 것 같아서 이 친절한 유수 씨가 JPG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다 잘라 가지고 왔습니다. 착하죠, 그죠? 자, 그러면 컴퓨터의 발전 과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전자식 컴퓨터의 발전 과정이라고 해서 자, 이거 암기하시는 방법 순서, 암기하시는 방법 알려드렸죠.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마크는 약삭 빠른 놈이다. 자, 따라서 하버드 마크원이라고 하는 마크원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자, 마크는 약삭 빠른 놈이다. 애니악. 약삭 빠른 놈이다. 에드삭. 약삭 빠른 놈이다. 에드박. 자, 또는 유니박.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자, 따라서 마크는 약삭 빠른 놈이다. 간단히 끝났어요. 자, 1944년도에 만들어진 마크원 컴퓨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애니악 컴퓨터부터 들어가죠. 자, 빠른 속도로 교재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자, 1946년도에 애니악 컴퓨터가 등장했는데 애니악 컴퓨터는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0진수 체계를 사용했다. 밑줄 쳐두세요. 자, 그러면 이진법을 사용한 최초의 컴퓨터는 에드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밑줄 쳐두시고요. 자, 에드삭이라고 하는 컴퓨터는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컴퓨터라고 하는 거 요 정도 내용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체크해드린 내용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무슨 뭐 에커트와 머클리 교수에 의해서 개발됐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애니악 컴퓨터는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앨런 튜닝의 우리 콜로서스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자, 그때 당시에는 2차 대전 끝난 이후였고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에 이게 외부 노출되지 않았었죠. 자, 따라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애니악 컴퓨터는 중요한 게 10진수 체계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중 잘못 설명된 것을 골라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애니악 컴퓨터는 2진수를 사용했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애니악은 10진수 체계를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채택한 컴퓨터는 에드삭입니다. 물론 에드삭 컴퓨터의 원래 명칭은 일렉트로닉 딜레이 스토리지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일렉트로닉 딜레이를 데이터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데이터 스토리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데이터를 저장한다. 프로그램을 저장해놓고, 물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을 저장해놓고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빠르게 연상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에드삭 컴퓨터에서 중요한 건 이 스토리지라고 하는 요 놈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애니악 컴퓨터는 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10진수 체계를 사용했다는 거. 2진수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애니악 컴퓨터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했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에드삭부터 시작했죠. 실제로 완성된 건 에드박에서 완성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진수 체계를 처음 사용한 컴퓨터는 뭐라고요? 에드박 컴퓨터부터 이진수 사용한 거예요. 따라서 애니악은 이진수 사용 아닙니다. 십진수 사용이고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사용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냐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냐, 자, 이러한 개념 좀 정리하고 와야 되죠. 자, 우리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처음 주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쵸, 컴퓨터의 아버지. 자, 우리 현존하는 가장 물론 이제 돌아가셨지만 현재까지 가장 최고의 천재를 우리는 아인슈타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폰 노이만을 최고의 천재로 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엄청난 천재였어요. 폰 노이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죠. 그럼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매번 입력하지 말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나오기 이전에는 매번 프로그램을 입력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매번 입력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어디다 저장해 놓습니까? 보조 기억 장치에다 저장을 해 놓는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기억 장치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조 기억 장치에 프로그램 저장해 놓고, 자, 필요할 때 어디로?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램으로 로드해서 사용하자. 됐죠? 자, 물론 이 프로그램이 이제 메인 메모리로 로드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 우리 운영체제에서 공부했죠. 자,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CPU가 언제든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운영하는, 관리하는 하나의 단위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매번 프로그램을 입력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시켜 놓고, 자, 원할 때 언제든지 실행을 시켜서 메인 메모리로 옮겨서 사용하면 될 거 아니냐. 자, 여기에 사용자가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입력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더라.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죠. 자, 따라서 우리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컴퓨터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 개념 다시 한번 쭉 정리하시고요. 자, 이러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처음 채택한 컴퓨터는 에드삭입니다. 따라서 애니악은 아니라는 거 다시 강조드려요. 오케이, 끝났고요. 자, 마지막 유니박 컴퓨터가 있었죠. 자, 유니박 컴퓨터는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자, 그러니까 이 유니박 이전 컴퓨터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뭐 애니악이나 에드삭이나 에드박이나 이러한 컴퓨터들은 국가적으로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니박 컴퓨터부터 이제 상업용 전자계산기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체크해드린 내용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최초의 전자계산기 애니악이나 또는 뭐 또 사진들 한번 참고들 해두시고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요게 지금 뭐 이렇게 막 펀치 카드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요게 뭐냐면 구멍 뚫는 거예요. 구멍 뚫는 거. 구멍 뚫어서 펀치 카드라고 해서 OMR 카드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 OMR 카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자, 빗을 쏴서 구멍을 뚫은 데만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멍이 안 뚫린 곳은 통과가 안 될 거고 구멍을 뚫은 곳은 빛이 통과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무언가를 저장하고 읽어드리는 그러한 장치가 있었어요. 자, 이걸 이제 개발해서 떼돈을 번 사람이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홀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분이 이제 IBM이라고 하는, 자, 우리 공부하다가 IBM 들어보셨죠? IBM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고 하는 대형 컴퓨터 시스템을 주로 만드는 이런 IBM의 창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펀치카드가 등장하고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저장 장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자, 물론 이제 이게 발전돼서 지금의 이제 하드디스크, 이제 하드디스크를 뛰어넘고 SSD라고 하는 플래시 메모리가 보조기억 장치로 또 많이 활용되고 있죠.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 영문으로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토어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그 이름도 유명한 존 폰 노이만입니다. 자, 폰 노이만 밑줄 쳐두시고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장치 안에 기억시켜 놓고 기억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명령을 순서대로 가져와서 해독하면서 실행하는 방식을 우리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한다. 자, 오늘날의 컴퓨터는 대부분 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중요한 내용 뭐예요? 그렇죠. 최초의 컴퓨터는 에드삭이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컴퓨터다. 자, 따라서 이때 S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죠? 자, S가 바로 스토리지,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따라서 머릿속으로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최초의 전자계산기 애니악, 그 다음에 약삭 빠른 놈이다. 에드삭은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 다음에 에드박은 뭐라고요? 이진수를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라고요. 이 내용만 꼭 암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라고 여러분들 유수의 강의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폰 노이만 구조에 대비해서 이 폰 노이만 구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명령어와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명령어와 데이터를 메모리에 섞어 저장을 했던 이러한 방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새롭게 하버드 구조가 등장했죠. 자, 이러한 하버드 아키텍처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분리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뒤에서 캐시 메모리를 공부할 때 캐시 메모리는 계층적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 공부했죠. 그죠? 자, 캐시 메모리는 레벨이 있어요. 따라서 뭐 L1 캐시 또는 뭐 L2 캐시, L3 캐시까지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자, 이 중에 대표적으로 자, CPU는 1차적으로 L1 캐시를 찾아가죠. 만약에 없으면 2차적으로 L2 캐시 찾아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L3 캐시를 찾아갑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CPU는 캐시 메모리도 계층으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L1 캐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인스트럭션 캐시가 있고, 자, I 캐시라고 합니다. 인스트럭션 캐시가 있고 데이터 캐시가 있었다. 따라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구분한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왜 그렇다 했어요? 최근에는 병렬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명령어를 인출해 가는 것과 데이터를 인출해 가려고 할 때 이게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아예 캐시 메모리 자체를 인스트럭션 캐시와 데이터 캐시로 구분을 해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스프리트 캐시, 분리 캐시라 했잖아요. 분리 캐시. 기억나세요? 자, 캐시 메모리를 분리해서 명령어는 따로, 데이터 따로 저장하는 명령어 캐시와 데이터 캐시를 아예 따로 분리 저장을 한다. 자, 그래서 명령어 가져갈 때와 데이터를 가져갈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죠.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컴퓨터를 이제 우리는 하버드 아키텍처, 하버드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시 한번 이러한 분리 캐시의 개념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러한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컴퓨터의 세대별 발전 과정 들어갈게요. 자, 물론 이제 어렵게 나오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쭉 구분하는 게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출제되진 않아요. 출제될 내용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의외로 이런 걸 이제 소홀히 했다가 이런 문제가 딱 출제돼 버리면 거꾸로 이런 문제가 어려운 어떠한 돌발 문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자, 일단 세대별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주요 소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건데, 자, 주요 소자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세대 때 진공관이 사용됐죠? 자, 2세대 때 뭘 사용했다고요?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TR로 줄였습니다. 2세대 때 트랜지스터를 사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세대 때 이제 IC가 등장하죠? 자, IC가 등장하고 4세대 때 뭘 썼어요? LSI라고 하는, 자, 이런 게 등장했고요. 고밀도 직접회로, 초고밀도 직접회로 VLSI가 이제 5세대에 등장했고, 자, VLSI 이후에 또 ULSI라고 하는 게 등장했죠. 그죠? 자, 따라서 세대별 소자, 주요 소자를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요게 여러분들 아마 챕터 끝나고 뒤에 보시면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순서로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자, 1세대 때는 진공관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 속도는 나중에 따로 정리할 거니까. 자,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자, 이때는 하드웨어가 처음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자, 일괄 처리 방식을 주로 썼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당연히 일괄 처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과 같이 컴퓨터가 간단히 버튼 하나 누르면 잠깐 기다리면 켜지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컴퓨터를 켜고 한번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웬만한 작업들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자, 그러한 방식을 뭐라 그래요? 일괄 처리,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잖아요. 자, 따라서 초창기 컴퓨터는 일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저급 언어, 기계어나 어셈블러, 당연한 거죠. 초창기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만들기도 바빴어요. 따라서 그 하드웨어 시스템을 만든 사람만이 그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는 명령 코드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 코드 값을 가지고 직접,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더하기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그냥 간단히 더하기 기호를 쓰면 끝나지만,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를 알아야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하드웨어를 설계한 사람만이 그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가지 명령 코드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죠. 바로 그러한 명령 코드 형태로, 이진 코드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우리는 기계어, 머신 랭귀지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나마 조금 발전해서 어셈블리어로 발전됐죠.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서. 자, 이제 저 기호가 add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기계어는, 자, 예를 들어 더하기가 1101이다. 그럼 이게 그나마 이제 add라고 하는 기호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이건 머신 랭귀지, 기계어가 되는 거고요. 그나마 add라고 하는 기호로 바뀌었잖아요. 자, 요게 이제 니모닉 코드라고 하는 거고, 자, 요게 바로 어셈블리어. 따라서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는 저급 언어에 해당한다. 1세대 때 사용됐다. 됐죠? 오케이. 자, 2세대 들어오면서 이제 운영체제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등장한 적 있어요. 자, 운영체제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 밑줄 쳐두시고요.
자, 멀티 프로그래밍이 등장했다. 온라인 실시간 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자, 이제 고급 언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1세대 때 저급 언어, 2세대 때 고급 언어, 그 다음 2세대 때 운영체제 OS. 자, 운영체제 OS 두 글자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운영체제가 시작된 것은 2세대부터 시작됐다. 됐나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세대 때 직접 회로를 사용했고, 자, 10분할 처리, 요 놈이 중요하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특이하게 3세대가 많이 나와요. 자, 3세대는 일단 10분할 처리를 사용했다는 거, TSS,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유수가 욕하지 말라고 주의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10분할이다. 10분할이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10분할 처리. 우리 뒤에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10분할 처리하면 라운드 로빈, 운영체제에서도 등장했고 계속 10분할 처리는 등장합니다. 그죠? 자, 시간을 쪼개서 컴퓨터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량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10분할 처리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10분할 처리가 개발된 것은 3세대예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 세 글자입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 그래요. 자, 경영정보 시스템도 3세대예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뭔가 경영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컴퓨터 시스템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죠? 지금 다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떠한 결과값을 도출해서 그걸 가지고 최고 경영자가 자, 이 사업을 진행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데 활용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따라서 경영정보 시스템 MIS도 3세대고, 자, OMR, OCR 이거 주의하시라 했죠. MICR은 4세대라 그러면 안 돼요. 자, OMR, OCR, MIS, TSS 전부 세 글자잖아요. 자, 따라서 글자 수로 암기를 하시면 일단 쉬워요.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자, OMR이나 여러분들 시험 답안지로 쓰이는 OMR이나 또는 OCR 같은 거, MICR 같은 거. 자, 이거 지로용지에서 OCR 쓰입니다. MICR은 수표에 적혀 있는 이상한 숫자예요. 자, 어찌됐건 이러한 것들은 전부 3세대 때 개발됐다라고 하는 거.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4세대 들어와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했다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개인용 컴퓨터가 4세대에 등장했다. 고밀도 집적 회로라고 하는 LSI가 사용됐다. 이 정도 정리합니다. 오케이. 자, 5세대 때 들어오면서 초고밀도라고 하는 VLSI가 등장했어요. 자,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따라서 5세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공관, 그 다음 트랜지스터로 발전했고요. 자, 트랜지스터는 줄여서 TR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IC 집적 회로입니다. LSI, 고밀도 집적 회로죠. 초고밀도 집적 회로라고 하는 VLSI로 발전되어 왔다. 세대별 소자를 꼭 암기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일괄 처리 방식은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자, 배치 프로세싱이다.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일괄 처리의 반대적 개념은 뭐예요? 실시간 처리죠.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식은 실시간 처리,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자, 우리 일괄 처리는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한다. 자, 어떠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모았다가 뭐 월급 계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모았다가 데이터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동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일괄 처리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멀티 프로그래밍이다 그러면 우리 멀티 프로그래밍 그 다음 멀티 프로세싱을 공부했잖아요. 자, 말 그대로 멀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멀티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려준다. 하나의 프로세서든 여러 개의 프로세서든 그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CPU가 하나든 여러 개든 건 상관없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한다. 그러면 멀티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컴퓨터는 지금 멀티 프로그래밍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멀티 프로그래밍을 따질 때는 CPU가 하나냐 여러 개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 이게 멀티 프로그래밍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멀티 프로세싱이 있다고요. 자, 멀티 프로세싱. 얘는 프로세스, 처리를 여러 개가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처리해요? CPU가 처리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개의 CPU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멀티 프로세싱과 함께 멀티 프로그래밍이 가동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컴퓨터는 CPU 여러 개예요. 실제 CPU 하나지만 여러 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 개의 CPU가 달려있는 거고, 그 여러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컴퓨터는 멀티 프로그래밍과 함께 멀티 프로세싱이 동시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멀티 프로그래밍과 멀티 프로세싱의 개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다중 프로그래밍,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 그런데 멀티 프로그래밍을 이제 좀 어렵게 정의할 때, 자, 요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CPU 작업과 뭐를? 입출력 작업을 동시에 병행 처리한다. 자, 멀티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CPU가 무언가를 처리한단 말이죠. 자, 따라서 CPU가 뭔가를 처리하고 있을 때 지금 메모리는 놀고 있잖아요. 자, CPU가 처리하고 있을 때 메모리는 놀고 있으니까 이때 메인 메모리로 무언가를 입력하거나 또는 출력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뒤에서 뭘 공부했어요? 바로 이러한 기법으로 DMA와 같은 이러한 걸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뭐 사이클 스틸링이 어쨌네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CPU가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을 때 자, CPU가 시스템 버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로 입출력 장치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CPU가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는 동시에 입력을 수행한다거나 그러면 CPU는 다른 처리를 하고 있고 메인 메모리는 입력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CPU의 작업과 입출력 작업을 병행 처리한다. 자, 어려운 개념으로 멀티 프로그래밍을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아하. 자, 따라서 이 입출력 장치들이 마음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DMA 컨트롤러라고 하는 DMA 제어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 아무나 막 접근할 수 없게 DMA 제어기가 이걸 관리한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처리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CPU는 처리하면서 또 동시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자, 입출력을 수행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처리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멀티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의 개념입니다. 됐나요? 이런 내용들 정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C 분할 처리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자, 개념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죠. 자, 시간을 쪼개서 워낙 컴퓨터는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C 분할 처리 기법으로 스케줄링하는 것을 우리는 뒤쪽에서 라운드 로빈이다. 이런 거 공부했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시간을 쪼개서 하나의 처리 장치에서 2개 이상의 작업을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이러한 방식을 C 분할 처리. 자, C 분할 처리 몇 세대라고요? 3세대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C 분할 처리 타임 쉐어링 시스템,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 MIS, 자, 그 다음에 OMR 카드, 시험 답안지에 쓰이는 OMR, 그 다음에 OCR,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몇 세대? 3세대 때 만들어졌다. 자, 세 글자니까 쉽게 암기하실 수 있죠. 끝났어요. 오케이. 자, 집적도에 따른 IC의 분류가 이게 이제 두 번 출제가 됐어요. 생뚱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면 이런 문제가 이제 돌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집적도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면적 안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를 말하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단위 면적 똑같이 이런 크기에 이 안에 100개를 집어넣느냐 아니면 또 똑같은 크기인데 이 안에 10만 개를 집어넣느냐. 자, 따라서 집적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게 집적도가 높은 거죠. 집적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그 안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고 용량이 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트랜지스터를 몇 개 집어넣느냐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트랜지스터가 처리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저장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본다면 저장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쪽으로 갈수록 집적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단위 면적 안에 많이 집어넣을수록 집적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집적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 용량도 높아진다. 용량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하나의 칩에 여러 논리 소자가 몇 개나 구성되어 있느냐. 자, 이것을 이제 우린 집적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뭐 저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집적도에 따라서 우리는 SSI, Small Scale Integrated, Small Scale이에요. 자, 따라서 얘는 Small이에요. 얘는 Medium입니다. 요놈은 Large예요. 얘는 Very Large입니다. Ultra Large예요. 따라서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뜻만 딱 이해하시면 Small, Medium, Large, Very Large, Ultra Large. 끝났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이쪽으로 올수록 집적도가 높은 겁니다. 자, 요 놈이 시험 문제 출제됐는데 그럼 이걸 다 외우느냐? 자, SSI는 집적도 100개 이하고 MSI는 100개에서 1000개고 이거 외워요? 아니죠.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서는 ULSI입니다. 울트라 라지 스케일이에요. 따라서 집적도 100만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시켜서 만든 IC 회로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순서만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집적도가 100만 개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ULSI를 고르면 되는 거죠. 나머지 외울 필요 없어요. 오케이? 끝났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컴퓨터의 표준화 단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미 갈매기털 공부했죠? 자, 저장 용량 단위는 다 1강에서 공부했어요. 자,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따라서 그 뒤에 페타바이트가 있고 엑사바이트가 있다. 물론 지금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많이 활용되면서 페타바이트나 엑사바이트라고 하는 이제 단위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컴퓨터에서 여러분 컴퓨터는 테라 정도까지의 단위만 사용이 되죠. 자, 여러분 하드디스크 뭐 2테라바이트, 4테라바이트 요 정도까지 사용이 됩니다. 자, 따라서 시험 문제에는 갈매기털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페타바이트와 엑사바이트도 기억을 해두시라. 자, 따라서 킬로라고 하는 것은 2의 10승 1024가 된다라는 거 약 1000이죠. 정확히는 1024가 되는 거고요. 자, 메가라고 하는 단위는 2의 20승입니다. 자, 2의 20승은 약 100만이 된다라 했죠. 100만이 좀 넘어요. 자, 그 다음에 기가는 2의 30승입니다. 자, 따라서 10억의 단위예요. 약 10억. 그 다음 테라는 자, 2의 40승이죠. 자, 따라서 약 1조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테라바이트짜리 기억장치는 자, 기존의 영어가 1바이트라고 치자면 약 1조. 기억나시죠? 1조 개 정도의 글자를 저장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유니코드를 사용하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정도의 용량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단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킬로나 메가나 기가나 테라는 저장 용량 단위로 사용돼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도 쓰인단 말이죠. 그죠? 자, CPU의 속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쓴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가 수치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자, 1000이 넘어가면 킬로헤르츠라고 표현하죠. 100만이 넘어가면 메가헤르츠로 표현하죠. 10억이 넘어가면 기가헤르츠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지금 CPU는 기가헤르츠 단위로 동작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죠? 자, 메인 메모리 접근 속도는 메가헤르츠 단위로 접근하는 속도로 아무래도 CPU보다는 속도가 느려요. 자, 어찌됐건 이러한 속도 단위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컴퓨터의 표준화 단위 중에 속도 단위가 있죠. 그죠? 자,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자, 그 뒤로 물론 펜토가 있고 아토가 있어요. 자, 그러나 뭐 여기까지는 아직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의 3승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10의 3승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10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0.001초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0점 다음에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뒤로 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0.001. 자, 따라서 0.001초를 말한다. 1000분의 1초를 우리는 1ms라고 하는 겁니다. 1마이크로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자,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6승분의 1이 된 거죠. 따라서 100만 분의 1초를 말하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니까 0.000001. 소수점 뒤로 6자리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9승은 10의 9승분의 1이 되는 거죠. 10억분의 1초를 말하는 거예요. 10억분의 1초. 1 나노세컨드는 10억분의 1초라고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10억분의 1초고 나노세컨드라고 한다. 자, 피코세컨드 단위도 아직 우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단위는 이러한 밀리나 마이크로나 나노라고 하는 단위를 실제 많이 사용한다. 자, 따라서 이 대응관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대응관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갈매기털이죠. 킬로, 그 다음에 메가, 그 다음 기가, 테라라고 하는 단위가 있었죠. 1000, 100만, 10억, 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10의 3승, 6승, 9승, 12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응되는 단위가 뭐라고요? 밀리세컨드예요. 자, 그 다음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나노세컨드고요. 피코세컨드예요. 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에 3승이죠. 6승이에요. 9승이고요. 12승이죠. 자, 반대예요. 반대가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10에 마이너스 3승이죠.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호 간의 대응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kHz다. 그러면 1kHz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는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되느냐가 헤르츠잖아요. 따라서 1kHz라는 이야기는 약 1000Hz가 되는 거죠. 자, 1000Hz라는 이야기는 1초에 1000번 신호가 반복된다 이 소리예요. 자, 신호가 팍팍팍 튄다 그러면 1초에 1000번 신호가 튀는 겁니다. 그러면 자, 1kHz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의 신호가 하나의 신호의 속도 단위는 시간 단위는 자, 1초에 100만 번 신호가 튀어요. 1000번. 그러면 신호 하나당의 시간은 얼마예요? 1000분의 1초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1ms가 되는 거예요. 이 대응 단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꾸로 1, 메가헤르츠라고 하면 1초에 100만 번의 신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신호 하나당 시간은 100만 분의 1초 아닙니까? 100만 분의 1초. 따라서 100만 분의 1초를 나타낸 단위가 뭐라고요?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는 거죠. 100만 분의 1초. 1초에 신호가 100만 번 반복되니까 신호 하나당의 시간은 100만 분의 1초란 말이죠. 100만 분의 1초를 나타낸 단위가 뭐라고요? 마이크로 세컨드. 됐죠? 자, 그 다음 기가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면 1기가헤르츠다 그러면 1초에 10억 번의 신호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신호 하나당의 시간은 10억 분의 1초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신호 하나당의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나노세컨드, 10억 분의 1초가 된다. 자, 이 대응 관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1kHz는 1초에 1000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반복되는 시간은 얼마냐? 1000분의 1초 아닙니까? 1000분의 1초가 바로 1ms죠. 1MHz라고 이야기하면 100만 번 신호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 하나당의 시간은 얼마가 돼요? 100만 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가 바로 마이크로세컨드죠. 자, 그 다음 1GHz는 10억 번 신호가 반복되는 거죠. 그럼 신호 하나당 시간은 10억 분의 1초니까 10억 분의 1초는 나노세컨드입니다. 자, 이 대응 관계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이 자체를 이걸 가지고 묻지는 않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런 단위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빨리 변환해서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러한 내용들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계속 갑니다. 정리했던 내용이죠. 자, 우리 이 내용들은 이미 다 앞에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kg는 1000입니다. 메가는 100만이에요. 기가는 10억이에요. 테라는 1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기가다 그러면 이 단위를 계속 바꿀 수 있어야 돼요. 1기가는 자, 일단 메가로 바꾸면 1024 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기가는 1024 곱하기 1024 그렇죠. 키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기가다라고 하면은 메가에서 기가로 넘어갈 때 1024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키로에서 메가 넘어갈 때 또 1024가 된 거니까 자, 키로로 바꿔버리게 되면 1기가는 1024 곱하기 1024. 보세요. 1024K가 메가잖아요. 그 메가에다가 또다시 1024배를 하게 되면 1기가가 되는 거다. 이런 단위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1kHz다 그러면 1024번. 1초에 1024번 반복되는 거니까 신호 하나당의 시간은 약 1000분의 1초. 자, 따라서 1000분의 1초 시간 단위는 밀리세컨드입니다. 자, 그리고 메가가 되면 100만 개가 되니까 신호 하나당 시간은 100만 분의 1초가 되죠. 자, 따라서 신호 하나당의 시간은 1 마이크로세컨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1GHz다라고 하면 10억 헤르츠입니다. 따라서 1초에 10억 번 신호가 반복되니까 신호 하나당의 시간은 10억 분의 1초. 따라서 10억 분의 1초 단위는 1 나노세컨드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주의하셔야 될 거. 이 밀리세컨드와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자, 이거 순서 외우는 방법은 알파벳 순서로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M자 꼬불리고 N, O, P. OS는 없어요. OS는 운영체제고. 그죠? 자, 따라서 알파벳 순서로 암기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게 뭐냐면 숫자 단위가 커지면 안 좋은 거예요. 느려지는 겁니다. 자, 즉 1ms하고 자, 1ms하고 그다음 100ms하고 그다음 1000ms하고 자, 이 중에 가장 빠른 것은 요 놈이 가장 빠른 거예요. 속도 단위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빠른 겁니다. 얘는 1000분의 1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1000ms라 그러면 밀리세컨드라고 하는 단위가 1000분의 1 아닙니까? 그럼 1000 곱하기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000ms다 그러면 이건 곧 1세컨드, 1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초예요, 1초. 얘는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빠른 거죠. 따라서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숫자 단위가 클수록 더 느린 거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서 뭐 공부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데이터 통신에서 핑 명령 날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핑 신호 날려주게 되면 자, 핑, 뭐 다시 T,
뭐 168점, 126점, 63.1 이런 식으로 핑 신호 날린단 말이죠. 그 응답 신호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TTL 어쩌고 하면서 신호 쭉 들어오죠. 자, 이때 타임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잖아요. 타임은 자, 예를 들어서 10ms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이게 작게 나오는 게 좋다. 그죠? 이게 갑자기 100단위 넘어가 버리면 통신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고 그 다음에 강자가 끊어질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항상 이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클수록 안 좋은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오케이, 끝났어요. 자, 중앙처리 장치의 성능 평가 단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위죠. 1초에 CPU가 몇 번, 클럭 주파수를 몇 번 발생시키느냐. 자, CPU 내부 장치는 이 클럭 주파수가 한번 발생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동작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클럭 주파수가 한번 탁 튀면 모든 장치들이 일사불란하게 동작을 합니다. 딱 멈춰요. 이제 두 번째 클럭 주파수가 탁 튀면 또다시 이제 막 동작을 수행하죠. 물론 굉장히 지금 느린 것 같이 이해하겠지만 1초에 이게 약 10억 번 이상씩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따라서 1초에 몇 개의 클럭 주파수가 발생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CPU의 빠르기인데 근데 이건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발전 속도가 이제 거의 끝났다. 한계 속도에 부딪혔다. 3GHz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한계 속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따라서 이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 컴퓨터의 CPU의 성능을 평가하는 단위로 자, 기가헤르츠 이런 단위를 많이 쓰죠. 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단위고요. 자, 그다음 무슨 단위가 있냐면 플롭스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 자, 플롭스라고 하는 단위는 부동소수점 연산속도 단위예요. 자, 부동소수점 우리 공부했잖아요. 부동소수점은 실수표현법이죠. 자, 다시 말하면 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바로 이러한 소수를 표현하는 부동소수점을 얼마나 빠르게 연산하느냐. 자, 이러한 부동소수점 연산 속도 단위를 플롭스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자, 세 번째 밉스라고 하는 단위가 있었죠. 밉스, 밀리언즈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자, 따라서 1밉스라고 하는 것은 1초에 100만 개의 명령을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1초 동안에 몇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느냐. 자, 이러한 단위로 밉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 자, 따라서 이 단위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이건 메가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1초에 100만 개의 명령. 밀리언즈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1밉스라고 하는 것은 1초에 100만 개의 명령을 처리하는 CPU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라고 하는 이 단위. 그 다음, 자, 플롭스라고 하는 부동소수점 연산 단위,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 자, 바로 이러한 단위들이 전부 중앙처리장치 CPU의 성능을 평가하는 단위가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났어요. 자,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컴퓨터의 성능 평가 요소로 들어옵니다. 자, 컴퓨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이제 우리 5가지의 요소를 공부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처리 능력. 영문으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throughput. 자, 처리 능력은 단위 시간 안에 얼마나 처리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다면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 자, 요걸 따지는 단위가 바로 처리 용량, 다시 말하면 처리 능력, throughput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당연히 처리 능력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 반환 시간. 그 다음 세 번째 반응 시간. 항상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면 자,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빠른 거죠. 따라서 반응 시간이 높을수록 성능 좋은 컴퓨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반응 시간이 높아버리면 거꾸로 느리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수치가 낮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용 가능도라고 하는 거. 자,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사용하느냐, 얼마나 자원을 빠르게 제공하느냐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가 지금 바로 뭔가를 사용해야 될 시스템을 이때 얼마나 빠르게 자원을 준비해 주느냐. 쉽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컴퓨터로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 부팅을 합니다. 어느 컴퓨터가 더 빠르게 켜져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성능평가 요소로 따진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용 가능도라고 한다. 자, 마지막 신뢰도. 신뢰도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출력하느냐. 이게 신뢰도죠. 자, 그런데 이제 계리직에서 시험 문제 출제된 게 이 반환 시간과 반응 시간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죠?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턴 어라운드 타임이죠. 자, 우리 뒤에서 계속 등장하는 용어니까 턴 어라운드 타임 영문으로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뭔가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이 뭔가를 처리하겠죠. 프로세스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 처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돌려 보내주잖아요. 모니터로 보여주든 프린터로 출력하든. 됐죠? 자, 따라서 턴 어라운드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고 컴퓨터가 처리를 시작해서 모든 처리를 마치고 최종 결과값을 보기까지에 걸리는 시간. 됐죠? 오케이. 근데 반응 시간은 뭐라 했어요?
택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툭 때리면 한참 있다가 네 한다는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을 내린 다음에 첫 응답이 나올 때, 첫 응답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명령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내가 컴퓨터로 어떠한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 컴퓨터가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뭔가 다른 걸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따라서 일정 시간 지나서 자, 첫 번째 명령을 처리를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계속 이제 다음 명령 계속 처리를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명령을 내려서 첫 번째 명령이 실행되기까지 바로 이 시간 주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반응 시간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내가 컴퓨터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려서 컴퓨터가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죠? 자, 따라서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개지게. 반응 시간을 반환 시간 설명하고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에 잘못 설명된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들 뒤에 문제 있으니까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쪽 내용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게리직에서 특이하게 허점을 노렸어요. 요거 가지고 출제가 돼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던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보면 쉽지만 이때 당시 출제됐을 때는 이거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크게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비교해서 이걸 뒤섞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돼버려서 실제로 당황하게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무어의 법칙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자, 무어의 법칙은 자, 인텔의 그 뭐예요? 그 창업주 이름이라 그랬죠. 그죠? 고든 무어의 이름을 딴 거라 그랬고 자, 18개월마다 CPU 성능은 2배로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무어의 법칙은 깨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CPU의 클럭 주파수 속도는 자, 아까 우리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 공부했잖아요. 일반적으로 3헤르츠. 물론 뭐 3헤르츠란다. 3헤르츠? 자, 3기가헤르츠. 자, 물론 3GHz 넘는 CPU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GHz, 최대 한 4GHz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더 이상 여러분들 뭐 5GHz, 6GHz CPU 보셨어요? 안 나오죠? 3GHz, 4GHz CPU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있죠. 한계 속도 부딪혔어요. 이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뭐 전기 속도의 한계도 있는 거고 또 열에 의한 또 문제점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제 3기가 또는 빨라야 억지로 그나마 이제 좀 편법을 써서 올린 게 4GHz인데 이 이상 속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무어의 법칙은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험 문제 나올 게 아니죠. 개념만 기억해 두시면 되죠. 한 18개월, 약 18개월마다 CPU 속도가 2배수씩 빨라진다라고 했던 과거의 법칙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롭게 암달의 법칙이 이제 국회 사무처에 등장하면서 자, 이 암달의 법칙, 암달의 저주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암달의 법칙은 이 암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병렬 처리 쪽을 주로 연구하던 사람이다. 그죠? 자, 따라서 병렬 처리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킨다라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그 병렬 처리한 만큼의 예를 들어서 일부를 2배를 늘렸다라고 해서 그 정도 빨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컴퓨터 시스템 중에 이만큼을 차지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2배로 성능을 향상시켰어요. 그러나 전체를 향상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향상이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전체 컴퓨터 시스템 중에 일부 처리되는 내역에 대해서 자, 일부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자, 내 컴퓨터 전체 시스템에서 특정 장치를 하나 교체를 했어요. 속도가 2배가 빨라졌어요. 그렇다고 컴퓨터 전체 시스템이 2배가 빨라질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암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내용들은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고 자, 암달의 법칙 공식이라고 하면 자, 1-P 플러스 S분의 P분의 1 이거 되게 복잡해요. 그죠? 자, 그러나 전혀 복잡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항상 컴퓨터에서 100%다라고 했을 때 우리 100%를 1로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컴퓨터에서 10%다라고 했을 때는 0.1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건 100%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자, 예를 들어 성능 향상이 있기 이전의 속도입니다. 자, 보세요. 성능 향상이 있기 이전의 속도가 만약에 자, 이런 내용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능 향상이 있기 이전의 속도가 1이다. 근데 성능 향상이 있고 나서 속도가 2분의 1로 빨라졌다. 그럼 속도니까 얘가 빠른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성능 향상이 있기 이전의 속도를 100으로 놨을 때 얘가 얼만큼 성능 향상이 되느냐를 밑에 분모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1-P라고 하는 거는 이때 P라고 하는 건 뭐라고 나왔어요? 전체 작업 중 자, 일부분이 성능 향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성능 향상이 영향을 미치는 게 전체 시스템 몇 프로냐? 이게 P값이죠. 자, 따라서 1-P를 했다는 이야기는 자, 뭐 이해 안 되시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전체 시스템이 있는데 자, 전체 시스템 중에 예를 들어서 40%를 차지하는 부분을 성능 향상을 2배의 속도를 빠른 장치로 바꿨어요. 근데 그 2배 빠르게 하는 그 장치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4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 P값은 얼마가 돼요? 0.4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아하. 자, 따라서 1-P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바로 1-P가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1-0.4라니까 0.6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4, 40%에 해당하는 부분은 속도 향상이 있지만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 1-P의 의미는 시스템 성능 향상으로 일부분의 성능 향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분의 P다 그러면 이 S가 바로 몇 배 성능 향상이 있었느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P가 바로 그 성능 향상에 영향을 받는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거는 직접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 한두 번 문제 풀어보면 간단히 끝난다 그랬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암달의 법칙 계산이라고 해서 자, 보세요. 어떤 작업의 40%. 그럼 이 40%가 P값이니까 P값은 0.4가 되는 거죠. 자, 40%에 해당하는 부분이 속도를 2배로 올렸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전체 시스템 속도가 2배로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이때 P값은 0.4가 되는 거고 자, 이 2배라고 하는 S값이 바로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전체 속도 향상이 있기 전에를 100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1-0.4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1-0.4를 수행하면 0.6, 60%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다 플러스를 해줍니다. 자, 뭘 플러스 해주냐면 속도가 2배 향상됐으니까 S분의 P예요. 2분의 자, 성능 향상이 영향을 미치는 건 40%입니다. 자, 따라서 2분의 0.4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죠. 자, 따라서 0.6이 될 것이고 자, 2분의 0.4 계산하면 0.2가 되죠. 자, 0.6 플러스 0.2가 되니까 0.8이 되잖아요. 자, 따라서 전체 0.8분의 1이 되니까 1.25가 된다. 됐죠? 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암달의 법칙으로 계산하는 방법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뒤쪽에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20번 문제 한번 또 같이 풀어보죠. 자, 우리 본 강좌에서도 풀어봤었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암달의 법칙은 시스템의 일부를 개선할 때 전체적으로 얼마의 최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 쓰인다. 자,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75%가 멀티코어를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CPU에 여러 코어가 있잖아요. 자, CPU 여러 멀티코어를 이용해서 병렬 수행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병렬 수행이 가능한 것은 75%고 병렬 수행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은 25%. 여기서 다 줬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이 25%가 1-P 값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수가 증가해도 순차 실행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컴퓨터 코어 수를 4개로 늘릴 때 4배가 빨라져야 되는 건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따라서 S값이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1-P인데 이미 1-P를 25%를 줬네요. 자, 따라서 1-P 값은 얼마? 0.25가 되는 거죠. 자, 1-P 0.25가 나옵니다. 자, 정확히 0.25는 1-0.75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플러스 코어가 4개예요. 4개. 4배. 자, 영향을 받는 부분은 0.75가 된다. 오케이? 자, 끝났죠. 계산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대입해 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75 계산하면 0.25가 되고요. 자, 0.75를 4로 나눠주게 되면 0.187호가 된다. 자, 따라서 더해주게 되면 0.4375분의 1이 돼서 자, 계산 결과는 대략 이렇게 나오더라. 자, 뭔가 시험장에서는 이 계산 결과가 딱 떨어지는 값으로 여러분한테 조건 주어지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암달의 법칙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섹션 2에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단위. 이 단위는 뒤에서 우리 계속해서 활용되니까 성능평가 단위, 그 중에서 우리 속도 나타내는 단위,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요거 단위 꼭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암달의 법칙이 새롭게 출제되기 시작했으니까 암달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시험에 등장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각 세대별 특징들 이러한 내용들을 암기해 두시기를 바라요. 오케이.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